디지털 회로의 첫 번째 장 들어가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본이 되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에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논리 회로죠. 이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이 논리 레벨과 이 논리 레벨로 표현되는 펄스 파형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그리고 디지털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지적 회로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하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팅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 온도 변화라든지 습도 변화, 소리, 빛 같은 경우는 다 아날로그 신호죠. 지금 이 파형, 이 시간에 따른 파형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이건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값이 변하게 되죠.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신호, 보통 0과 1로 나타내는 두 신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여기 신호를 보면 전압이 딱 0이던가 어느 특정 값이던가 해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면 0, 1로 구분되는 신호들이죠. 그래서 보면 미터기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아날로그 미터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그에 반해 디지털 미터기는 이렇게 숫자로 딱딱 끊어지는 숫자로 나오게 돼요. 이 정확도 면에서는 이 아날로그 미터기가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어느 특정 전압이에요. 이 현재 특정 전압이 3.51759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무수히 많은 소수점 자릿수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뒤쪽에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미터기로서 대략적으로 이게 한 3.5V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에 관심 있어 하는 정도의 양 정도만 정보를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날로그 신호가 더 정확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정확한 신호를 일상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이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정수 또는 그냥 1, 2, 3, 4 같은 정수 또는 소수점이 있더라도 어느 특정 자릿수까지만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이 정보를 저장하기에도 아날로그에 비해서 편하고, 이러한 신호들,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가공하기에도 더 쉬워요. 그럼 이 아날로그 신호, 이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스템 자체도 나뉘게 되죠. 이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적인 정보, 즉 아날로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한 이후에 출력 자체도 아날로그 출력, 즉 연속되는 값을 출력하게 되죠. 이에 반해 디지털 신호는 이산 신호,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는 0과 1로 표현되는 디지털 신호를 입력받아서 출력도 디지털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시스템 자체가, 내부 구성이 이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을 받는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디지털 시스템, 이산 신호를 받는 디지털 시스템이 훨씬 더 간단하고 더 쉽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이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디지털 시스템은 잡음에 강해요. 아까 보면 0 또는 1로 이렇게 신호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0, 1, 0, 1, 1, 0 이렇게 변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신호가 변하지 않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값이 흔들리더라도 얘네 값들은 1로 치고, 여기서 값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얘네 값은 0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의 노이즈는 상관없이 0과 1로 인식을 해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잡음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 디지털 시스템 내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리고
특히 이 프로그래밍으로 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격이나 사양이 변하더라도 프로그래밍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수정함으로써 쉽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만큼 유연성도 높고 이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다는 것은 즉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날로그 회로와 디지털 회로가 무조건 별도로 사용되지는 않고,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아날로그 입력, 지금 연속된 입력이 들어가면 아날로그 신호 처리를 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나가는데, 그에 반해 아래쪽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입력, 이산 신호가 들어가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한 이후에 디지털 출력, 이산 신호 출력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조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아날로그가 들어오면 그거를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 준 다음에 아날로그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다음은 이 디지털 정보의 표현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 디지털 신호, 이 이산 신호를 0과 1로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이 디지털 시스템, 컴퓨터 같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 디지털 신호를 이진수, 바이너리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딱 0하고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숫자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0과 1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신호가 0V이냐 아니면 공급전압, 여기서는 공급전압이 5V였나 보네요. 그래서 5V이냐에 따라서 로우와 하이로 나누게 되고, 이 로우와 하이는 각각 0, 1 또는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하이로우는 무조건 0이 되어야지 로우, 5V가 되어야지 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0V가 아니더라도 0에서 0.4V면 로우, 5에서 2.7 사이면 하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이 또 다른 디지털 시스템의 입력으로, 이 출력이 다음 디지털 시스템의 입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출력이 나타내는 하이 로우의 범위가 이쪽 디지털 시스템에서 입력받는 디지털 신호의 하이 로우 범위보다 더 넓어버리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보다 더 범위가 더 작게 되죠. 그래서 이 얘가 얘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는, 만약 출력 신호가 2.7에서 5V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7V 대신에 1.7V였다고 쳐요. 그럼 출력 신호는 요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하나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8V의 값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를 받는 다음 디지털 시스템은 입력 신호에서 하이로 취급하는 부분이 2V에서 5V이기 때문에 이전 시스템에서 1.8V가 들어오면 얘는 하이도 아니고 로우도 아니에요. 제대로 인식을 못하겠죠. 따라서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보다 오히려 범위가 더 적어야지 그 다음 시스템에서, 로우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더 적어야지 그 다음 시스템에서 값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공급전압이 5V여서 2.7에서 5V를 하이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시스템마다 공급 전압은 조금씩 달라요. 5V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3V, 그보다 적은 1.5V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만큼 하이가 갖는 이 범위도 더 낮아지게 돼요. 과거에는 공급 전압이 큰 전압이 필요했는데, 가면 갈수록 미세 공정으로 내려가면서 이 필요한 공급 전압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만즉슨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이 디지털 회로로 구성된 디지털 칩들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압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터리 소모도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된다는 좋은 소식이죠. 다음은 이 디지털 정보의 표현 단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 디지털 정보는 0과 1, 0과 01 이렇게 이진수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0과 1을 나타내는 한 자릿수를 1비트라고 해요. 네, 이 비트로는 0과 1밖에 표현을 못하게 되죠. 단 두 가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따라서 이 비트들을 모아서 그보다 0, 1보다 더 큰 숫자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8개씩을 모아서
8개씩을 모아서, 즉 8비트를 모아서 1바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1바이트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의 최소 저장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나 뭐 핸드폰 같은 걸 구매할 때 램이나 아니면 내부 저장 공간, 뭐 SSD,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 이 저장 단위가 뭐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바이트가 저장할 때, 디지털 정보에 저장할 때 최소 단위가 되고, 그리고 영어는 영어 알파벳을 저장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가 필요하고, 한글은 2바이트가 있어야지 한글 한 글자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지금 보이는 이런 알파벳들에 비해서 이런 한글은 어때요? 이 가로 폭조차도 2배에 해당하죠. 그래서 알파벳은 A부터 G까지 26개의 글자만 있어서 1바이트, 즉 8비트로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지만, 한글은 요 한 자릿수로 단순하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모음과 이 초성, 중성, 종성까지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조합의 개수가 이 8비트, 한 바이트로는 나타내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트들이 모여서 1워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워드는 각 CPU나 이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32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고, 최근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는 32비트 컴퓨터가 많이 사용됐었고, 그때 워드는 32비트였는데, 최근도 아니죠. 바뀐 지 한참 됐죠. 이 32비트보다 더 큰 64비트 컴퓨터가 요새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64비트이 하나의 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는 보통 최하위를 0부터 시작하고 최상위를 갈수록 이렇게 1씩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8비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비트 번호가 7번, 그 다음에 6번, 5번에서 맨 오른쪽이 0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거를 MSB라고 불러요. 이건 Most Significant Bit,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거를 LSB, Least Significant Bit, LSB라고 부르게 되죠. 4비트씩 묶어서 니블이라고도 하는데, 4비트씩 묶는 거는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좀 낯설어서 요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바이트 정도만 아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은 이런 바이트들이 더 많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단위가 SI 단위하고 IC 단위가 있는데, 이 SI 단위는 10진수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IC는 2진수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 SI 단위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10의 3승은 K로 나타내는. 그래서 1000m는 1km죠. 그리고 1000g은 1k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터나 그램 등과 함께 같이 사용할 때 큰 수를 나타낼 때 부사로 사용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10의 3승은 킬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라고 나타내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하죠.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의 지수순이 아니라 2의 지수순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의 10승은 이게 10의 3승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의 3승은 1000이죠. 10의 3승은 1000이에요. 근데 2의 10승이 1024예요. 따라서 이거는 거의 10의 3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2의 10승은 킬로, 2의 20승은 메가, 2의 30승은 기가, 2의 40승은 테라라고 과거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의 3승은 1000이고 2의 10승은 1024예요. 24만큼 차이가 나죠. 이때는 단순하게 24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2의 10승, 2의 20승, 30승, 40승 내려갈수록 그 차이가 커져요.
지금 얘 10승, 20승, 30승, 40승을 지금 10진수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1024, 그 다음에 10, 48, 576 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만큼씩, 얘는 24만큼, 얘는 48,576만큼, 얘는 7,300만 정도 차이 나네요. 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나죠. 차이가 오차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략적으로 이 킬로, 메가, 기가, 테라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차가 점점 더 큰 표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가 점점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오차가 점점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이진수에 맞춰서 이 단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비슷비슷한데 KMGT죠. 근데 여기 I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킬로가 아니라 키비, 메가가 아니라 메비, 기가가 아니라 기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컴퓨터에서 이러한 데이터, 바이트들의 단위를 똑같이 요 SI 단위와 똑같이 킬로, 메가, 기가, 바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키비, 메가, 기비, 테비와 같은 이의 지수로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은 이 전자소절 이용해서 어떻게 논리 회로를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디지털 회로에 앞서 배우는 전기전자 회로 시간에 아마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쌍극성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스위칭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고 여기 전압이 들어오는 거 여부에 따라서 여기가 연결이 돼서 숏 되기도 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오픈 되기도 하죠. 만약에 이게 1에 해당하는 신호, 즉 공급전압에 들어온다면 VCC가 이쪽에도 들어오는 거죠.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가 숏이 돼서 VCC 이 전압이 아래쪽으로 다 흐르게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는 숏이 됐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0V죠. 따라서 이 V5는 이 접지랑 같아지게 돼요. 만약에 이 VI에 0에 해당하는, 즉 0V 그라운드가 즉 접지가 되면 이 스위치가 닫혀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까 이 VCC 값이 여기 V5랑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요 VI가 1일 때에는 여기가 0이 되고 그리고 VI가 0일 때에는 여기가 1이 되는, 즉 신호가 반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인버터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N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걸로 요 스위치, 요 쌍무스 트랜지스터 대신에 NMOS 트랜지스터가 왔을 뿐이지 동작은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인버터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구조는 여기에 저항이 들어가는데 이 저항이 좀 어느 정도 꽤 큰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큰 저항을 만들려면 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이 저항이 훨씬 더 큰 면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더 작게 하기 위해서 이 저항 대신에 여기 저항 대신에 여기에도 자 VDD가 있으면 여기에도 똑같이 스위치를 달고 아래쪽에도 스위치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 VG가 아래쪽에 붙고 위쪽에도 붙고, 근데 위쪽에는 반전돼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아래쪽에는 열리고 위에 쪽에는 닫히고,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위에는 열리고 아래쪽은 닫히고 해서 똑같이 인버팅된 효과를 얻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면적이 작아지게 되고 누설되는 전류도 더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거는 전기전자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서 0V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공급전압 5V는 5V 근처의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하이, 로우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하이, 로우를 각각 1, 0으로 매핑할 수도 있고 0, 1로 매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로우를 0, 하이를 1로 하는 거를 정논리 또는 양논리라고 하고 파지티브 로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이를 0, 로우를 1로, 즉 반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부논리 또는 음논리라고 하고 네거티브 로직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우가 0하고 더 연상이 더 쉽죠. 1이 더 하이로 연상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논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물론 이 부논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논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이 정논리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은 이 펄스 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펄스 파형은 로우와 하이 상태를 반복하는 전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복하는 그 주기가 즉 아래 보이는 파형처럼 로우, 하이 이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이 간격이 일정하느냐 일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기 펄스와 비주기 펄스로 또 나뉘게 돼요. 이 펄스 파형의 이상적인 모양은 딱 직각으로 딱 올라가서 하이가 되고 쭉 가다가 직각으로 딱 내려와서 로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펄스 파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리딩 엣지, 이렇게 상승 엣지, 라이징 엣지라고도 하죠. 가 있고 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엣지, 트레일링 엣지 또는 하강 엣지, 폴링 엣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압이 저렇게 갑작스럽게 확 오르고 확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펄스 파형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직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승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떨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상승 시간, 하강 시간을 지금 TR과 TF로 rise time, fall time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시간의 기준은 지금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이 웨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0.1 되는 지점과 0.9 되는 지점 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 이렇게 했을 때 0.1 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0.9 되는 지점까지를 상승시간 그 0.9 되는 지점에서부터 0.1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TF 하강시간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 폭을 펄스 폭이라고 하는데 펄스 폭은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딱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지점 만나는 요 지점부터 그 다음 요 지점까지를 TW 펄스 윗라고 부르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 상승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시간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빨라요. 자, 다음은 주기적인 펄스 파형이 있을 때 이 주기적인 펄스 파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펄스 파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똑같은 1초 동안에 이거는 한 번 진동하고 얘는 2번 진동하고 얘는 무수히 많게 지금 여기서는 1000번 진동했다고 하네요. 이 진동하는 이 횟수가 지금 다르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파수예요. F라고도 나타내고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해요. 이 전파를 처음 발견한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이렇게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두 번 진동하면 2Hz, 1000번 진동하면 1000Hz 또는 1000은 1kHz죠. 1kHz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 대신에 주파수는 1초 동안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거 대신에 각 파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파형이 한번 이렇게 처음 상승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게 바로 주기예요. 단위는 걸리는 시간이니까 초가 되겠죠. 지금 보면 이 파형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1초가 걸렸기 때문에 주기는 1초가 돼요. 아래쪽에서는 두 번 진동했으니까 0.5초씩 걸리겠죠. 따라서 주기는 0.5가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게 1000번 진동했으니까 각각은 0.001초가 되겠죠. 즉 1밀리초가 돼요. 1밀리초. 그래서 주기는 각 파형이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주기 t는 주파수 f를 역수로 취하면 얻어지게 돼요. 또는 t하고 f는 곱하면 1이 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러한 펄스 파형을 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 하이 상태와 로우 상태는 서로 이 길이의 b가 같은 거를 전제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즉 얘가 여기서 얘가 0.5초면 얘는 0.5초, 얘가 0.25초면 얘도 0.25초. 하지만 이런 그 펄스 파형 중에는 꼭 이 b가 1대1이 아니라 뭐 상승해서 1초, 하강해서 3초 이렇게 1대3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하게 60대 40 또는 뭐 51대 49 이렇게 그 b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기라도 이 하이하고 로우의 시간 b가 다르면 펄스 파형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따라서 이 하이 상태와 로우 상태의 b를 나타내는 또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듀티 사이클이에요. 이건 전체 주기에서 그러니까 한 해 진동할 때 이 주기에서 이 하이 부분이 갖는 시간을 측정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듀티 사이클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시는 지금 요 b가 지금 언뜻 보기에도 같죠.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대1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듀티 사이클은 50%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40 그리고 60, 40, 60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듀티 사이클이 40이 되는 거예요. 4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형은 이 파형을 나타낼 때 주파수 또는 주기를 이용해서 1초 동안 얼마나 진동 또는 각 파형이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듀티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 하이 부분과 로우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은 이 디지털 직접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 수업에서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디지털 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로 나뉘게 돼요. 콤비네이션 로직 서킷하고 시퀀셜 로직 서킷, 여기서 뭐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라고도 불리죠. 이 조합 논리 회로는 기본적인 게이트들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밑에 애쉬가 있는데 리모컨 있죠. 이런 버튼 있죠. 1, 2, 3, 4, 5, 6 이런 것들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조합 논리 회로예요. 근데 순차 논리 회로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소자인 플립플롭이나 메모리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 예시에서는 채널이나 볼륨 정보가 순서 논리 회로예요. 이 조합 논리 회로는 딱 쭉 누르면 6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순서 논리 회로, 이런 채널이랑 볼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값이라고 하는 어느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저장하는 소자가 필요해요. 플립플롭, 메모리와 같은. 그래서 이런 저장 소자가 추가된 거를 순서 또는 순차 논리 회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먼저 배운 이후에 후반부 가서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디지털 회로 칩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려면 이 겉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감싸고 이런 핀을 외부랑 연결해서 신호 주고받을 수 있는 핀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즉 패키징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핀을 PCB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빵판을 사서 직접 이런 칩들을 삽입해가지고 납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징 이런 핀 타입에 따라 삽입장차, 표면 실장으로 나뉘고 지금 다양한 패키징 방식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납땜하기 편한 거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빵판에다가도 실제 이러한 핀을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칩을 만들게 되면 패키징을 해서 이러한 이렇게 핀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패키징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디지털 신호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표본화는 영어로는 샘플링.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빨간색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래서 좀 이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t, 2t, 3t 이 주기적으로 어느 값인지 이렇게 값을 측정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된 신호의 주파수의 2배 이상의 빈도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샘플링된 데이터로부터 본래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은 주파수가 최대 주파수가 약 4kHz라서 초당 그것의 2배인 8000번, 즉 8kHz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사람 음성을 손실 없이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특정한 주기마다 이렇게 값을 이렇게 2.8, 자, 이때는 13.8, 자, 이때는 7, 자, 이때는 3.3, 자, 이때는 9.3 이런 식으로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을 다음에는 양자화 시키게 돼요. 아날로그 신호는 지금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로도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2.8도 아니고 2.8 몇몇몇 해서 더 정확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네 값들을 반올림을 해서 정수배 또는 실수더라도 소수점 한두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세 자리 딱 정해져 있는 표현 정도까지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양자화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화는 표현의 최소 단위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정수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표현의 최소 단위를 1로 두고 1의 배수, 즉 이게 자연수 1, 2, 3 그리고 5나 6, 8, 9, 14 같은 자연수로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 3, 14, 7, 3 이와 같은 신호들을 이진수로 나타내는 거죠. 3은 0011, 14는 111b, 7은 0111. 그래서 이진수로 나타내는 것을 부호와 코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연속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시간 측에서 특정한 주기로 값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각 뽑아낸 값을 가로축으로 각각 몇인지 정수로 지금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진수로 나타내는 부호 과정을 거치면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아날로그는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는 연속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디지털은 연속적인 신호를 끊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까지만 저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거나 처리하기가 용이해서 현대 컴퓨터는 이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아날로그는 정확해요. 하지만 불필요한 자릿수까지 있죠. 하지만 디지털은 이 불필요한 자릿수는 버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딱 자릿수까지만 저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거에는 이 컴퓨팅 기술이 좀 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사람한테 이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차이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 오차를 이미 극복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이 디지털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할 때에는 0과 1로 표현을 하게 되죠. 즉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근데 이진수 0과 1 한 자리가 1비트인데 1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숫자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다양한 값이나 신호 등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비트 대신에 1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8비트씩 묶어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냈고, 이 바이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이트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2에 10승, 20승, 30승, 40승에서 키비, 메비, 기비, 테비와 같은 더 높은 단위를 사용해서 또 많은 수의 바이트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논리 레벨을 살펴보면 이 0이 근접한 전압인 경우에는 로우, 아까 AC에서는 5V라고 했는데 5V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즉 공급 전압에 따라서 공급 전압이 5V면 5V의 전압, 근접한 전압, 공급 전압이 3.3V면 3.3V의 근접한 전압을 가지고 하이라고 판명을 해요. 그리고 이 로우하고 하이를 0과 1로 각각 매핑을 해서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 시스템에서는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펄스파형을 향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펄스파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펄스파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 주파수와 주기가 있어요. 이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을 몇 번 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가지고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것이 주파수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10번 진동하면은 10헤르츠인 거죠. 주기는 파형 1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뜻하게 돼요. 따라서 단위는 초가 되고, 만약에 10헤르츠면 각 파형이 차지하는 시간은 1초 동안에 10번 진동했으니까 각 파형은 0.1초씩 차지하게 되겠죠. 따라서 주기는 0.1초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서로 곱하면 1이 되는 역수관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형이 있을 때 전체 이 주기에서 이 하이에 해당하는 얘가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두티 사이클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t는 전체 주기를 나타내고 이 tw는 이 하이 로 부분의 길이를 나타내죠. 만약에 이 하이 부분과 로우 부분의 길이가 1대1이면 두티 사이클은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직접 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 회로와 그리고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차 논리 회로에는 플립플롭이나 메모리와 같은 저장하는 소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신호 입력이 있을 때 그걸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은, 먼저 일정한 시간마다 들어온 값이 얼마큼 되는지 표본화하는 과정, 샘플링하는 과정, 그리고 샘플링에서 측정한 각각의 값들을 어느 특정 기본값의 배수, 즉 양자화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이 양자화된 값을 이진수로 부호하는 과정으로 나뉘게 돼요. 자, 오늘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